잘은 모르신 것 같은데요? 아세요? 다 장군님의 업적인데 뭔 독일이 연인 사이의 호칭도 동무 이랬다면 맨해튼에서 나온 그 평해튼이 네, 몇십억씩 한대요, 집값이. 달북이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 중요한 거 힐을 신고 났어요. 그러니까 옷도 완전 핑크색 막 저희를 발견하고 총을 타당 올리는 거예요. 겁먹어가지고 두만강이 얼었을 때 와장 얼음을 이제 깨면서 그래서 참 휴지. 그러면 북한에서 완전 슈퍼스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자, 우리 사무상 올리버 시리즈 한번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어디 잠깐 들렸다가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 아주 훌륭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제일 기대돼요 오늘. 제일 기대돼. 우리가 정말 여러 나라들 다뤄봤지만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쩌면 제일 모르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북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은주님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이고요. 김은주 씨. 네네. 저는 현재 그 너구리 스튜디오라는 주식회사,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탈북민이랑 일반 한국 청년들이 함께 이루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밴드를 통해서 공연 기획, 또 이제 영상 제작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은 이제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나 이런 걸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증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닉네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아니야 좋아요. 궁금했어요. 자, 나라도 소개 부탁할게요. 네, 저는 이제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고요. 이제 탈북 9년 차고 지금은 배우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유튜브 사무사 모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번에 초대된 김에 찾아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라신 안 보셨어요? 왜냐면 저한테 유튜브에 혹시 자주 나오냐고. 아니요, 저 옛날에 봤어요. 다니엘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다니엘 오빠 건 줄 알았고 옛날에 영상이 떠가지고 좀 몇 개 봤었어요. 옛날에. 근데 사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니엘은 또 약간 많이 알고 있고 거기 대학원 논문도 그거에 대해서 좀 썼고 그것도 10년 전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한국 각이고 저는 사실 진짜 잘 몰라요. 옛날에 뭐 책 하나 봤는데 정도 그래서 저는 선입견 없이 다른 나라인 것처럼 그냥 미국인 것처럼 막 물어볼 건데 혹시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면 미리 사과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나 이게 반갑고 궁금한 게 많아서 혹시라도 저희가 궁금한 거 많아서 신뢰가 되게 높고 있으면은 살짝 손 들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미국처럼 안 물어보셔도 되고 이탈리아인처럼 물어보셔도 됩니다. 벌써 실수했네. 알고 보니까 델리의 북한 대사관이 70년대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 뭐 북한하고 교류도 있고 델리에 한국 분도 있지만 북한 분도 꽤 많이 거주하는 거 알고 있어요. 사실 독일하고 북한은 은근히 연결고리 굉장히 많아요. 아마 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함흥 혹시 함흥 알죠? 함흥 가봤지? 저는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예전에는 동독 분들이 북한이랑 이제 동독도 옛날에 이제 사회주의였으니까 계약을 맺어가지고 50년, 60년대 함흥 가서 거기 있는 인프라, 뭐 다리라든지 도로, 뭐 건물 다 독일 사람들이 이제 동독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만들었고 지금 아마 평양 지하철이 아마 옛날에 동벨린에 있었던 지하철일 거예요. 북한에서 이거 잘은 모르신 것 같은데요? 아세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다 장군님의 업적인데 뭔 독일이 왜 나와요 거기서? 북한이랑 관계 있는 나라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탈리아도 사실 우리 거기 대사관 없지만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연사관 같은 사무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있는 이탈리아 외교관들은 한 달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갔다 와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그런 북한이랑 뭘 많이 하냐면 유적지 복원. 이탈리아 개발됐잖아요. 최근에 어떤 고구려 무덤들 다 이탈리아 팀들 가서 뭐 복원해주고 이게 생각보다 저는 몰랐는데 교류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 건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셋이서 말하면은 두 분이 북한에서 주는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지금 어디가 우리가 또 많이 두 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에서는 갇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름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도 한국에 와서예요. 왜냐면 북한 내에서 이동하려면은 다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동의 자유도 없고 정보라든지
자유라던가 정보 접근의 자유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신분 뭐 그런 거에 한해서만 이제 알고 있지 그 이상을 벗어나서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두 분 고향 어디세요? 아까 좀 청진. 저는 하나도 몰라서.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예요? 어디예요? 아, 청진 하면 유명한 게 이제 지금의 영부인, 네, 고향이죠. 북한의 리설주 고향. 좀 큰 도시예요. 뭐 부산처럼 바다가 있는 그런 네, 광역시 같은 느낌? 은주 씨는요? 고향 어디세요? 저는 함경북도 은덕이라고 중국이랑 완전 그 접경 네. 언니 여기 거기 아니에요? 아오지탄강. 맞아요. 그 아오지탄강. 수용소. 우리나라에서 뭐 좀만 하면 아오지탄강이라고 다 아실걸요? 아니 근데 수용소가 있다기보다는 6.25 전쟁 이후에 그 남한의 국군 포로들을 탄광, 그 아오지에 있는 탄광으로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안 건데 이제 한 지금 50대 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말 안 듣는 학생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아오지 탄광을 보낸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평양 다음으로 유명한 북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오지였는데 좋은 이미지로 아니라 그런 공포의 이미지로. 강제 노동 시켰던 그런. 그쵸, 힘든 노동. 저는 처음 들어봐요. 방금 말씀하신 고향 있잖아요. 거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다, 뭐 상징적으로 뭐 과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있다, 뭐가 좀 있을까요? 특산품 제가 먹어본 거는 녹마국수. 근데 이거는 우리 지역의 이제 뭐 특산품이라기보다는 북한에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나 이런 데 가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면 온면, 냉면 이런 거 말고 녹마국수라는 게 있어요. 감자 전분으로 만든 국수인데 맛있어요. 드셔보셨어요? 몰라요.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도 연병총각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 뭐 이렇게 얘기해보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맞나요? 아니면 전 못 봤어요. 전 그때 안 와가지고. 이런. 저도 90년대라서. 저 안 왔어요. 제가 제일 난감한 게 북한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는 중국에서도 오래 살았고 한국에 와서도 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뭐가 연변 억양이고 뭐가 북한 억양인지 스스로 구분이 안 돼요. 대신 집에 가서 엄마랑 대화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머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북한에 몇 살까지 사셨어요, 혹시? 저는 19살. 네. 저는 14살. 네, 만 12살. 그럼 어릴 때는 약간 교육제도나 이렇게 또 어떻게 돼요? 유치원도 있고. 그렇죠. 유치원, 뭐 타가소도 있고 어린이집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네, 타가소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소학교, 초등학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초등학교도 있고, 네,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도 있고. 다 있고. 다 있어요. 제일 궁금한 거 학교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배워요? 지리학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궁금해요.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지 궁금해요. 기억이 나면 크게는 적대국과 친선국으로 나뉘어요. 크게는 이제 적대국이랑 친선국으로 나누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국가들은 쿠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그러니까 적대국과 친선국이에요. 일본은 적대국이죠. 네, 중러, 쿠바는 약간 친선국이고 이제 일본, 미국 이쪽은 이제 적국이고 영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는 그냥 중립국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인도는 어디로 가요? 인도도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류도 하고. 근데 친선국이라기엔 교류가 많지는 않은 거죠. 독일도 알기는 하지만 중립국이에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중립. 저 근데 이탈리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왜냐면 이탈리아가 성악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고 예대에서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노래 중에 그 오솔레미오 이거 그걸로 이제 한국어로 이제 오 나의 태양 너 참 아름답다. 대박이다. 저는 사실 중국에 있었을 때 북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어차피 다 우리 중국말로 하니까 그 나라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놀다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한국 사람 아니고 나 메이처시안에서 왔다고. 그냥 메이처시안 못 알아들었어요. 북한.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사전 봤는데 메이처시안 북한이다. 대박.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뭐 그냥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특별한 가족들인가요? 일단은 북한에서는 유학도 유학이지만 대학을 진학하는데도 신분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까지 조상 중에 뭔가 누군가 잘못했다, 당과 수령에 잘못했다 이러면 나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심지어 돈이 있어도 대학에 진학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도 따라줘야 되고 신분,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온 가족, 조상까지. 근데 요즘은 돈이 좀 많으면 공부 조금 못해도 돈 내고 좀 진학하는 그런 기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뭐 이제 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아니면 일반 주민들 속에서는 이제 외화벌이로 해외 무역을 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이제 그 자녀들도 보면 이제 그렇게 급이 나는 거죠. 왜냐면 좀 잘 사는 애들은 돈 있는 애들은 학교도 특수 목적 그런 학교로 가고 돈이 없는 애들은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 다 가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뭐 나라에서 중임을 맡은 이제 그리고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지만 또 요즘에서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는 경우는 시장, 장마당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장마당 활동, 시장 활동을 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이 설명하지만 약간 쉽게 말하면 약간 블랙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장인데 원래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사회. 사회주의 시장을 나눠야 되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조사들 보면 중일부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왔어.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이탈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사실 당에서나 이제 나라에서 이제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거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받아본 적 없는 경험이 70% 이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장마당이라는 그런 데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본주의네요, 그러면? 그럼요. 말만 사회주의지. 기초 자본주의라고. 초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돈이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북한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계급 사회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하거나 이제 군이랑 가까운 사람들은 주로 평양 쪽에서 살고 사실 이제 거기서 멀어질수록 옛날 그 가족이 뭐 예를 들면 친일파 쪽이랑 협조했거나 뭐 이제 김 가족이랑 이제 멀었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나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는 평양에서 군 간부로 되게 지위가 높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평양에 칠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김일성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김일성을 1m 사이를 두고 이제 봤었대요. 왜냐하면 가끔씩 이제 고향을 김일성이 방문할 때 있는데 학생들이 왜 지금도 보이잖아요. 꽃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저희 엄마가 그걸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칠골 고등학교 그 앞마당에 그 모래를 저희 외할아버지가 다 까셨대요. 근데 문제는 고지식하면 북한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뭐 죄 지은 게 없어요. 근데 평양에도 이제 지방의 사람도 계속 평양으로 들여와야 되잖아요. 출세를 신분 상승의 기회를 줘야 사람들이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지 않으면 이게 평양이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평양 사람들을 지방으로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고지식하다 보니까 당의 명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추방은 아니고 퇴역 군인이니까 이제 그 명단에 있는데 뒷돈 좀 주고 이렇게 샤바샤바 하면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고지식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청진으로 갔고 저희 엄마가 청진에 아빠 할아버지랑 같이 가 있다가 제대한 저희 아빠를 이제 선을 만나가지고 근데 북한은 또 무리배치라는 게 있어요. 직업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면 당에서 저기 가서 일해 하면 한 무리가 거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제대하면서 엄마랑 선을 청진해서 봤는데 아오지로 무리배치를 당해서 평양에서 저희 엄마가 주르르르륵 미끄러져서 아이고 평양에 있다가 좋은 고등학교에 있다가 어떡해. 그래서 김일성을 봤다가 아오지에 이제 신기하다. 살짝 얘기 나왔으니까 거의 대부분 뭐 남자 여자 남녀 만나는 게 결혼하는 게 손보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 부모님은 그러셨죠. 근데 요즘은 안 그렇대요. 소개팅 같은 거 많이 해요? 소개팅도 친구들끼리 뭐 소개팅이라고 명명하지는 이름을 이제 붙인 건 아니겠지만 자유 연애가 많고 심지어 요즘은 한국처럼 동거는 하되 결혼은 안 하는. 진짜요? 네. 그래서 북한도 이런 데이트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걸리면 어떡해요? 걸리면 벌금도 낸다고 합니다. 벌금만 내면
처벌하면 처벌 받을 수도 있고 호상 비판, 뭐 그 자화 비판 이런 비판 받을 땐 또 공개적으로 비판받고 망신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전반적인 분위기 많은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보고 영향받은 친구들은 그 연애 문화라던가 그리고 성관념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되게 그래도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나를. 편하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손 잡고는 못 걸어요. 어른들이 막 저 조그만 것들이 머리껍데기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저러고 다닌다고 욕하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가능해요. 근데 그 부부도 솔직히 막 손 잡고 다니는 사람 애정 표현이 되게 결핍된 사회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고맙다 거의 일상에서 안 써요. 감정 표현이 되게 억제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러면은 뭐 사회 뭐 밖에서 뭐 장수가 하는데 부모 앞에서는 남자친구다, 여자친구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소개를 해야죠. 어쨌든 뭐 왜냐면 북한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만나잖아요. 그럼 영원히 이 사람만 만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거죠. 우리나라는 뭐 사랑하면 이제 뭐 사랑해, 뭐 영원히 사랑해, 영원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근데 네. 북한은 영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진짜요? 당에서 많이 써서 그래요. 북한에서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나 뭐 이런 뭐 방식 같은 거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플러팅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요즘은 표현도 많이 세련된 것 같아요. 어떤 네. 표현들인가요? 한국식 표현을 많이 쓰고 무슨 생각?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 호칭도 예전에는 동무 이랬다면 요즘은 오빠, 자기야를 쓰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평양 문화보호법을 내놓은 거. 맞아. 그래서 사랑해, 뭐 자기야 이런 거 다 못 쓰게 하고 심지어 그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름들 있잖아요. 막 그 세련된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런 이름들을 워낙 따라해가지고 그것도 다 못하게. 심지어 악센트까지. 드라마를 몰래 보는 거겠죠, 당연히. 그쵸, 어떻게 봐요? 어떻게? 많이 봤죠. 저 꽃보다 남자 보다가 왔잖아요, 한국에. 그 구준표 오빠를 만나려고. 저 환자 한 명 또 추가. 네. 원래 제가 진짜 조금 할 때는 DVD-R이었고 그 DVD-R에서 그 다음에 이제 USB로 바뀌었어요. USB도 근데 너무 커가지고 SD 카드로 이제 핸드폰에 꽂아서 친구들끼리 막 많이 보거든요. 보통 이거는 장마당에서 팔아요. 장마당에 이모들이 있는데 이모들한테 가가지고 이모 그거 나왔다는데 혹시 있으면 따라오라고 막 이렇게 따라가서 그분들은 중국에서 받았겠죠? 맞아요. 중국에서 이제 유통되는데 이를테면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거 이제 여기 한국에서 방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틀 만에 중국에서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단속이 엄청 심하다고 하잖아요. 뭐 집에서 이거 DVD보다나 USB 보다가 단속 걸리면은 영화에서 본 거는 뭐 진짜 죽음인데 실제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범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뭐 새로운 법이 생길 때나 특히 이제 뭐 당에서 아니면 김정은이 또 새로운 지시를 내리고 하면 잘못 걸릴 때는 작은 거였더라도 크게 처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공개 처형, 심지어 미성년자들이 뭐 교화형 10년, 12년 이렇게 가는 사례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심각한 경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거는 한 번 접하면 그러니까 대리만족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선 누리지 못하잖아요. 메이크업, 뭐 귀걸이 아니면 짧은 치마, 심지어 반바지도 안 되거든요, 여성들이. 근데 영상 속에서는 그게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 만족이 되는 거고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보면 이거를 못 끊어요. 책에서 봤던 건데 뭐 옛날 얘기에서 약간 이웃끼리 많이 고발하고 신고한다고. 맞아요. 옆집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옆집 사람들이 진짜 신고를 많이 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그 북한 같은 경우는 하모니카 사택이라고 해서 붙어있는 집들이 많은데 만약에 저희 집에서 드라마를 보잖아요. 소리가 조금이라도 크면 옆집에서 바로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바로 다 신고해요. 그래서 볼 때는 특히 밤에 볼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커튼을 싹 다 가려야 돼요. 빛 발사되는 것도 다 막아야 되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 CDR이라고 해가지고 그 CD를 가지고 그 노트텔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노트북처럼 생긴 거 그 안에다 넣어서 봤는데 이제 단속이 나오면 바깥에서 전기를 딱 차단하고 집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딱 걸리는 거예요. 영화에서 봤어요. 진짜 막. 근데 요즘은 발전돼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작은 USB를 쓰다가 요것도 이렇게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코칩이라고 해가지고 코에다 넣을 수 있는 만큼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 쉬운 그런 작은 사이즈들이 나왔어요. 자유롭게 뭐 인터넷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 인트라넷은 있는데 인터넷은 없어요. 인트라넷이 또 뭐예요? 북한 내부에서 유통되는 망이죠. 근데 진짜 만약에 북한에 인터넷이 들어간다.
그러면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정말 이제 드라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못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들 접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도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 혹시 느끼셨나요? 예를 들면 그건 것 같아요. 김일성이 죽을 때, 김정일이 죽을 때,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 죽는다면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본다면 저 김일성이 죽을 때는 진짜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충격에. 저희 엄마도 저녁에 이제 그날 하필이면 장마철이었는데 저 어린 나이에 그게 장마철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리춘희 아나운서가 그러는 거예요. 하늘도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슬퍼서 이렇게 운다. 그걸 믿었잖아요. 어릴 때. 비가 슉 줄는데 정말 하늘도 슬퍼하는구나. 근데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눈이 팅팅 부어 있어요. 막 울어가지고. 그리고 엄마 직장 동료는 심장마비로 죽었대. 근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저는 김정일이 죽고 나서 누가 심장마비를 죽었다는 얘기를 아직 못 전해 들었어요. 그런 충격이 막 울고 이건 있어요. 뭐 쇼든 진심이든 있는데 그게 충격으로 비유하면 심장마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김정일이 끝나고 김정은에 와서는 이제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비판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아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전쟁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38로스라는 미국의 단체에서 북한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게 제 개인적으로 입장에선 콧방귀를 꼈어요. 저는 전쟁 진짜 나면 북한의 그 젊은이 남한 드라마를 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여기서 싸우겠어요? 아니면 여기 틀을 여기서 정착을 할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의 군인들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예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북한도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잘하잖아요. 그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거 열리면은 그런 거는 다 중계하나요? 이기면 잘 중계를 해요. 북한이 올라가야 보여주지. 이게 북한이 정말 잘못된 게 북한은 생중계가 없어요. 다 로카시랑이라고 해서 다 이미 중계된 거를 다 편집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중계를 안 하는구나. 생중계가 없어요. 북한은 역사상 거의. 아마 생중계 안 하는 이유가 어쩌면 독일의 사례 봐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거?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진 날 어떤 이제 동독 정치인이 생중계 방송에서 말실수했기 때문에 트리가 되긴 했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그거 보고 절대 생중계 절대 안 하죠. 편집할게 세명하고 내보낸 두 분 평양 가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가봤어요. 저는 가봤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갔던 게 2013년? 네, 마지막으로. 근데 어떻게 가요? 그냥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여행으로 가고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은 거기에 친척이 살면 그냥 친척 방문으로 해서 그냥 많이 갈 수 있어요. 국내 여행 그러면 자유돼 있네요. 뭘 언제 기차가 너무 안 다녀요. 여행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신청을 해서?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저희는 그냥 친척이 있으니까 그냥 친척 집에 놀러 간다. 여름 방학이니까. 그래서 여행증이 있어요. 여행증을 끊고 그다음에 기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오래 가는 기차랑 그리고 급행이 있어요. 그 특실 타고 가는 게 있는데 그건 한 1박 2일이면 청진에서 평양까지 도착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일주일 넘게 가는데 언제 돌아와요 집에. 평양에 사는 상류층은 이제 대동강변 그런 데 많이 살고 또 요즘 평해튼이라고 해서 맨해튼에서 나온 그 평해튼이라고 해서 집값이 제일 비싼 동네긴 해요.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뭐였죠? 그 대동강변인 것 같아요. 거기도 대동강변인데 평해튼이라고 해서 거기가 막 몇십억씩 한대요 집값이. 대동강 유람선 안에서 초밥 이런 것도 스시도 거기 다 서서 이제 스탠딩으로 먹어요. 손으로 이렇게 져서 이렇게 먹는. 그게 원래 스시가 원래 손으로 먹는 거래요. 네네네. 그렇게 대동강변에서도 다 팔 정도로. 방금 말씀하신 여행증이 여권이랑 비슷한 거 아니죠? 통행증 같은 거. 저 같은 경우에 중국 돈으로 200위안 정도 주고 평양 마지막으로 갈 땐 그렇게 주고. 돈을 중국 돈으로 줘요? 네, 왜냐면 달러나 중국 돈이 좋은 게 북한 돈은 돈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종이장으로 정말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라든지 어디 돈을 고일 때 다들 달러나 중국 위안을 좋아해요. 진짜 신기해. 근데 진짜 미안하지만 은행에 가서 달러. 은행을 왜 갑니까? 안 가요 북한 사람은. 주려 가는 거예요. 돈을 주러 가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예요. 미국이 나쁜 나라라 이렇게 알려주는데 돈은 미국 달러로 쓴다 이런 거를 또 참 와. 그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아마 제일 뭐 네, 제가 자문을 해줘가지고 맞아요. 했으니까 그 작품에서 아마 좀 제일 잘 반영됐어요. 네, 제일 반영되는 북한의 현실을 볼 수는 있어요. 맞아요. 사랑의 불시착 한 번씩 보세요. 진짜 그 맞아요. 북한의 현실을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층민의 삶을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조금 아쉬운 그 부분. 분들의 삶이 어때요?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고 이게 북중 교류가 이제 끊기면서 심지어 이제 북한 정권에서 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국경이 닫혀 있다 보니까 북한 안에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식량 가격이 곡식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 자체도 이거를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당에 돈이 있어도 쌀이나 기름을 살 수 없다,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이 아사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보시거나 뭐 얘기 들었거나 그런 거죠? 저는 그랬죠. 저는 많이 청진에도 있었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근데 저희 지역은 더 심했죠. 아마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일컫는 가장 그 힘든 시기에 가장 많이 죽어간 사람들이 죽어간 곳이 저희 지역일 것 같거든요. 그냥 윗집 아랫집 뭐 어느 날 눈 떠보면 또 누구네 죽었고 누구네 죽었고 죽은 사람은 관도 없어요. 그냥 마대자루 그 새끼 마대자루 줄줄줄 말아서 묻는데 사실 이 땅 파는 사람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파서 그냥 얕게 묻어요. 그러면 한 해 두 해 다가면 묘도 없어요. 묘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 조금 있으면 다 개간을 해요. 거기다 곡식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랑 저희 언니의 그 희망 사항 중에 하나가 북한에 가면 아빠 묘를 찾아보는 건데 확신해요. 못 찾을 거라.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죽어간 사람은 진짜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기억되지 않고 다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그때는 아마 거의 인구의 10% 가까이 이제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남한 오실 때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은? 저는 엄마, 언니, 그러니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같이 탈북했어요. 저희는. 네. 거의 달북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 여쭤봐도 돼요? 이미 방송에서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분위기가 밝은 건데 저는 되게 암울한 스토리여가지고. 그래서 아까 누구랑 어머님하고 네, 엄마랑 언니랑 이제 저랑 이렇게 셋이 탈북했는데 누구 달북하자? 엄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식량난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아빠도 북한에서 말하는 그 늑막염인데 사실 이게 영양 상태만 좋으면 금방 나아요. 이 병이 없어지는 병인데 영양 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니까 아빠가 이제 여러 가지 잡병이라던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서서 엄마가 언니랑 같이 식량 구하러 간다고 라진 선봉이라고 중국인 상인들이 들어오는 특별 경제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가시면서 저한테 15원을 주셨거든요. 북한 돈 당시 15원이면 두부 한 모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엄마 가자마자 장마당,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그 두부 한 모를 사와가지고 아껴 먹어야지 했는데 배고픈 애가 그걸 언제 어떻게 아껴 먹어 해서 1시간 만에 다 먹었죠. 다 먹고 그때부터 이제 엄마를 기다렸는데 한 6일째 되는 날까지 언니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어가는 사람은 많이 봤으니까 이 죽는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10살인데도 11살인데도 근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언니는 데리고 갔으면서 나는 그래서 글을 썼어요. 혹시 엄마가 돌아온다면 내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아줬으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글 쓰고 누웠는데 이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때 느꼈어요. 이게 힘이 없으면 진짜 땅이 나를 이렇게 내 몸을 빨아들이는, 진짜 마치 지옥으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이제 몸을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민망하게도 엄마가 그날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쓴 쪽지를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보시고 하셨던 첫 마디가 다 같이 죽자였어요. 엄마가 빈손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하룻밤을 자고 전 좋았어요. 죽어도 같이 죽는구나. 버려진 거 아니구나.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목숨이 또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그때부터 북한에서 말하는 꽃제비 생활 1년 정도 했고 뭐 장마당에서도 자고 기차역에서도 자고 다리 밑에서도 자고 산에서도 자고 빌어먹고 훔쳐먹고 뭐 별거 다 했어요. 여자 셋이서 1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두만강이 얼었을 때 엄마가 이제 들은 거예요. 중국에 가면 사탕, 과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먹을 거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엄마가 그때 하셨던 말이 두만강 건너기 전에 하셨던 말이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두만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자.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저희는 이제 넘어가게. 근데 길을 모르시잖아요, 어머님. 그냥 새벽에 그냥 모르겠다 가자. 강만 건너서. 그렇죠. 사실은 스토리가 긴데 저희가 한번 수영을 시도했었어요. 1년 전에. 근데 물이 여기까지 이제 엄마가 저랑 저희 언니 손을 예, 이렇게 딱 잡고 엄마가 중심을 잡고 두만강을 들어섰는데 제가 제일 작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물이 오니까 뜨는 거예요, 발이. 근데 그 엄마 했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더 꽉 잡으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언니가 뜨는 거예요. 근데도 엄마가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고 언니를 더 꽉 잡고 이제 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죽었구나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뜨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 진짜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나오셔가지고 혼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시커먼 정말 어두운 밤이었거든요. 엄마가 가는 걸 보면서 엄마가 꼭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 들면서 한편으로는 엄마 혼자 성공하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엄마가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가서 두만강이 얼었을 때 어른 두만강을 건너는데 문제는 두만강이 그 주류를 넘었어요. 근데 시류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작은 거. 근데 얼긴 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제일 가벼워가지고 저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제일 가벼우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발이 팍 빠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뒤로 돌아서서 이제 왔는데 뒤로 돌아서서 와서 생각해보니까 발이 땅에 닿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와장와장 얼음을 이제 깨면서 건넜는데 문제는 이게 날씨가 영하니까 물이 무릎 위까지 왔거든요. 무릎 위까지 얼어버린 거예요. 근데 건너자마자 옥수수 밭인데 이 다리를 굽힐 수가 없어요. 이거 얼어가지고 빨리 숨어야 되는데 빨리 산으로 가서 숨어야 되는데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산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혹시나 적발될까봐. 제가 11살의 유서라는 책을 썼거든요. A Thousand Miles to Freedom이라는 영어로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저희가 두만강을 건너서 첫날 밤 이야기가 사실 많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12년 전에 썼는데 그때는 너무 아파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준비가 안 되었던 거죠. 모든 이야기를 하기에는. 근데 20년이 넘게 지나서 이제 기회가 돼서 제가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비로소 얘기를 했는데 많은 탈북 여성들이 그렇지만 저희도 예외가 아니었고 엄마가 인신매매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거는 결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이제 이해가 되지만 그 첫날 밤 길에서 어두울 때 그냥 도로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따라 걷다가 지나가는 차가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차가 저기 불빛이 뒤에서 와. 숨어야 되나?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그거 판단도 이제 안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두려워하던 와중에 이 차가 되게 빨리 저희 옆으로 와서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중국인인 것처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던 찰나에 차 문이 열리면서 그때 당시 저희 언니가 14살이었는데 언니를 이제 잡아서 차 안으로 꾸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순간 느낌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면 도움을 말을 먼저 걸지 사람을 잡아당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순간 엄마랑 제가 매달렸어요. 언니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차가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못 따라간 거죠. 그래서 언니는 납치죠. 납치됐고 그날 밤 언니가 안 좋은 일 당한 다음에 이제 버려졌어요. 길에. 언니 14살 때. 근데 북한에서 14살이면 이게 성장 발달이 더 안 돼가지고 더 이제 진짜 애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왜냐하면 탈북자이기 때문에 이 강제 북송이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해요, 당해도.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더 들끓는 거예요. 잡히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참 휴지 좀 있나? 그냥 너무 무겁게 가. 아니야. 근데 솔직히 너무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렇게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중국어 안 되고 산산도 안 돼요. 어떻게 밥을 그냥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아무 집이나. 근데 그땐 도와줬어요. 99년도에는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강제 북송 한 번 겪었거든요. 2002년도에 중국에서 살다가 중국 공안에 저희 엄마, 언니 다 체포돼서 잡혀가서 또 말 못할 고생을 겪다가 엄마는 정말 북한에서 그때 저는 엄마를 잃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강제 북송 되었을 때. 그러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재탈북을 해서 그 2002년 6월이었는데 문을 두드렸어요. 그 99년도처럼 안 열어주고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탈북자에 대한 두려움이 연변 그 지역에도 꽉 깔려 있었거든요. 군인들도 총 메고 이제 국경을 지키다가 강 건너와서 이제 도둑질해 가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탈북자를 이제 무서워하는 상황이었었어요. 아유, 용기 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 이탈북민들을 그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난민으로 인정하니까 다시 이제 북한으로 내보내고 하니까 중국까지 왔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전한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숨어서 생활하고 이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 같아요. 자유를 위해서 이 모든 고생을 한 거잖아요, 사실. 네, 권리나 이런 것 때문에. 나라 씨는 어떻게 뭐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뭐. 저는 그래도 나름 편하게 가가지고 네. 좀 편도 이렇게. 타고 비행기 타고 오시고. 진짜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엄마가 먼저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탈북하기 한 3년 전부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너도 한국에 살기 좋으니까 나랑 같이 살자 와라 이제. 어머님 혼자 탈북하셨어요? 네, 어머니도 이제 탈북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중국에 가족이 있으면 사사 여행이라고 해서 여권 떼고 중국에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냥 기차 타고. 그래서 어머니도 외삼촌 집에 중국에 놀러 갔다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거기서 안 올 생각이었고. 외삼촌 분이 중국 분이세요? 네, 중국 분이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여권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니까 혹시나 잡으러 올까봐 북한 대사관에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온 거였는데 와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딸들도 여기 와서 살게 해야겠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제안을 하시는데 나는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굳이 가야 되지? 나는 괜찮아. 막 어머니가 이제 전화로 저희 이제 핸드폰도 있고 뭐 집에 전화도 있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냥 전화 브로커 통해서 오신 거였어요. 네. 저는 이제 새엄마랑 살고 있었어요. 그때 새엄마랑 사는데 그래서 한 번 이제 새엄마랑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홧김에 이제 집을 나와버렸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엄마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지금 갈래. 어머니 당황스러운 거죠. 3년 전에 오라 할 때는 안 오다가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오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 어머니가 이제 이틀 만에 브로커를 구해가지고 해산이라는 량강도 지역을 통해가지고 저도 이제 브로커 그때 당시 이제 9년 전인데 이제 1,000만 원 주고 이제 브로커가 왔는데 오는 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해산 거기 산을 한 3-4개 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생을 안 해요. 중요한 거 힐을 신고 났어요. 오 마이 갓. 힐 신고 탈북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옷도 완전 핑크색 막 핫핑크 이런 거 거치고 걷는데 산을 4개 넘는데 저 안 갈래요. 그 아저씨한테 저 안 갈래요. 엄마한테 그냥 저 안 간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아저씨가 뭐 그런 소리 하냐고 가야지 왔던 길인데 이래서 산을 넘어서 어찌어찌 강압까지 왔어요. 근데 군인들이 이제 넘겨주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군인은 이제 돈 받았으니까 그렇죠. 자기 루트로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 저 옷차림 보더니 아니 옷이 너무 튄대요. 이건 날 잡아라 이 옷이래요. 표적이래요. 그래서 블랙 그런 야상 같은 거 하나 줘가지고 입고 근데 그 다른 군인들이 저희를 발견하고 총을 타당 울리는 거예요. 겁먹어가지고 와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물에 이제 떠내려가고 막 이러는데 브로커가 제 뒷덜미를 확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막 질질 끌고 간 거죠. 근데 이제 군인들이 저희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공포탕 이제 돌아오라고. 근데 브로커가 그 전에 그랬거든요. 총소리가 나도 그냥 뛰라고. 어차피 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그냥 뛰라고 이랬는데 다행히 안 잡히고 그렇게 해서 좀 그래도 브로커 이씨 와가지고 거긴 쉽게 연길, 청도, 곤명 그리고 미얀마를 거쳐서 태국으로 걷기도 하고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배도 타고 이렇게 해서 태국까지 갔어요. 저 진짜 빨리 왔어요. 저 5월 30날에 북한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에는 6월 14일에 들어왔어요. 딱 14일 걸렸네. 네, 진짜 빨리 들어왔어요. 진짜 웃으면서 이렇게 쉬운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총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두만강이 또 이 물살이 되게 심하거든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도 잘못 이 회오리 말리면 목숨이 잃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고 진짜 운이 좋아서 총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은 지금 또 나이가 많지 않고 그때도 사실 애기 입장에서는 뭘 알아요 이런 거를 사실 그냥 뭐 엄마가 오라고 해서 재밌었어요. 가는 거고. 네. 영화 찍는 거 같았어요. 영화 찍는 거 같고 애기가 뭘 알아요. 혹시 덩키루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인도에서도 삶이 어렵고 뭐 해서는 영국이나 캐나다를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아예 그게 뭐 학교도 안 나오니까 덩키루트라고 있어요. 그게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물 건너고 산 건너고 뭐 진짜 목숨 걸고 거의 걸어서 거의 한 이렇게 가는 루트가 있거든요. 정말 가다가
그 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끼고 심어서 물 밑에서 걸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춤을 참기 한계가 있으니까 소리 내면 안 되고. 진짜 그런 걸 보고 영화에서 봤는데 두 분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곧 또 그 탈주라는 영화가 개봉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거 북한군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거 이제 여름에 개봉하지 않나요? 네, 7월에 맞아요. 저는 사실 늘 이제 독일 사람 입장에서 너무 궁금한 게 우리가 통일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항상 흡수 통일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 근데 사실은 독일이 흡수 통일이라기보다 동독 쪽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어요.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 시위하고 어떤 정권의 압박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서서 시위하고 결국 이제 또 장벽까지 무너졌지만 이게 북한에서 어디까지 그게 쿠데타 일어날 수 있나? 북한에서 어떻게 봐요? 일반 사람들이. 저는 이 한 10년 전에 아니면 불과 5년 전에 물어봐도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권도 없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인권 유린이라는 단어를 시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써요. 그러니까 외부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의식이 조금씩 깨고 있고 자기의 권리, 자기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김정일 때는 국가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정권으로부터 뭔가 받는 게 있었어요. 그게 적든 많든 간에. 근데 지금은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노력해서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성심도 당연히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한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 되면서 외부 사회에 대한 동경이 더 커지고 그리고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시위한 사건이 연이어 2회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정부를 상대로 시위하고 심지어 관리자가 죽었어요, 한 명.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임금을 안 준다고 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폭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이 깨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권리를 침해당해도 뭐 당에서 요구하니까 수령님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참기만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 참는 거를 넘어섰고 자기 권리를 쟁취해야 된다는 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 계속 불을 지피려고 노력을 하기만 하면 이게 어느 순간 확 붙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저 자체도 막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막 이러지만 그 안에서 막 나 뭐 이렇게 불만을 품거나 왜냐면 불만 품는 순간 어쨌든 북한 그 어딘가로 끌려가니까 친구들끼리도 막 당에 대한 막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드라마 보면 청바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몰래 입다가 걸리잖아요. 걸려도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또 가서 바지 받치고 그냥 비판서 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못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 말대로 진짜 저는 일어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드라마의 영향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당연히 무림학교라는 드라마도 봤겠네요. 네? 무림학교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좀 진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개줄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또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하니까 전 북한 사람들이 이제 뭐 수련님을 위한 음악 그런 거 제외하고는 주로 일반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들어요? 일단 나라 씨가 할 말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 제가 친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북한에 되게 의외로 파티 문화가 되게 많아요. 파티 문화. 어떻게 해요, 파티? 친구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기타 치고 하면서 이제 많이 놀거든요. 굳이 얘기하면 파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제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자기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젊은 친구들이 같이 노는 친구들이 젊은 그 친구들을 3가지 부류로 나눈대요. 제일 낮은 부류는 북한식 노래와 춤을 추는 친구들. 그 다음에 2부류는 중국 스타일의 이런 음악과 하는 거. 3부류 제일 높은 단계는 한국식의 노래와 춤을 추는 친구들. 네, 그렇죠. 언니 말대로 파티를 진짜 많이 해요. 파티를 하는데 이제 애들끼리 다 모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씩 다 해요. 일단은 나 노래할게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승철 노래라든지 그리고 백지영 이런 노래 진짜 많이 불렀고 그리고 조금 이제 춤출 때는 막 이제 동방신기 막 풍선 소녀시대 뭐 다시 만난 세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북한 군대를 가잖아요. 10년 동안 무조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등병의 편지.
무조건 이거 한국식 다 하고 가요, 진짜로. 근데 뭐 아무튼 미국 음악은 아니고 그쵸? 재즈나 락은 그런 거. 맞아요. 일단은 영어니까 한 단계 너무 멀어요 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완전 슈퍼스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왜냐면 연예인도 그때그때 달라요. 뭐 인민배우, 공훈배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이 나누긴 하는데 그런데 유명한 사람도 어느 순간 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디 갔죠 뭐. 어디 간 거예요. 뭔가 걸렸어. 대신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전 거기는 한데 민족과 운명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남한 편도 있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데 그 남한 편에서 특히 나오는 오미자 맞나요? 홍영자 이름이 갑자기 가물가물한데 완전 국민 스타였어요. 그 당시 북한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남한에서 뭐 노래방 같은 데서 이제 뭐 노래 부르고 이런. 이분인가요? 맞아요. 진짜 유명해요. 남한에서 생활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건데 남한식 그 약간 그런 있잖아요.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부르는 걸 하는데 거기에 반한 거예요. 사람들이. 북한에는 없는 문화인데 안 좋다고 분명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거기에 반하는 거예요. 그 스타일에. 노래 부르고 헤어스타일이면 그 카리스마, 연기자의 그 카리스마나. 그래서 김정일이 진짜 정말 제일 좋아했고 아꼈던 여배우인데 유방암으로 진짜 일찍 죽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 해외로 수술하러도 보냈는데도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진짜 북한 주민들이 아직까지 기억할 만큼. 진짜 전설 같으시. 네, 명배우예요. 저 마지막 질문이 아닌데 혹시 어차피 고향 북한이잖아요? 어렸을 때 행복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북한 그리울 때도 있을 텐데 뭘 그리우세요? 생각나거나 뭐 이거 너무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북한 혹은 고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제 북송되었던 그 첫날, 그날 이제 하늘을 봤는데 날이 흐렸나 봐요. 근데 진짜 제가 마주한 상황처럼 정말 흐리고 그 자동차에서 나는 그 먼지 풀풀 나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딱 그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리운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아직 그 굶주려서 막 배고프고 이렇지 않을 때 북한에도 영화관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가끔 가다 한 번 하고 이러니까 한 번 영화 상영을 하면 진짜 인산인해였던 거예요. 티켓을 발급을 하는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밀고 들어가요. 이게 티켓 검사할 수가 없어. 그냥 밀고 들어가. 근데 아빠가 되게 체구가 작으신데 저를 이렇게 목에다 이제 태우셔요. 그 어린 나이에도 우리 아빠 약하다는 그 인식이 있었어요. 체구가 작으셨으니까. 근데 아빠가 저를 그 위에 딱 앉히시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영화를 이제 봤던 기억이 한두 번 있거든요. 아빠에 대한 우리 아빠 유일한 사실 멋진 이미지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고향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되게 부모님이랑 저 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아빠, 엄마 이렇게 가족이 앉아서 식사하는 그 저녁 밥상, 아침 밥상 이런 게 제가 11살이 마지막이었어요. 11살이 마지막이어가지고 그 뒤로는 어떻게 보면 마주할 수 없는 가족 식사가 됐는데 뭐 누군가한테는 그게 평범한 밥상일 수 있는데 정말 그 11살의 기억으로 그냥 되게 특별한 밥상으로 남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이제 부모님 북에 계시거든요. 아빠랑 동생은. 그래서 언젠가는 그 밥상을 마주하고 싶은데 과연 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추석 때 그리고 설날 이럴 때 되면 고향이 너무 그리워요. 우리나라는 막 뉴스 보면 막 기성길로 뭐 차 막힌다 이런데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막 되게 속상하긴 해요. 슬프기도 하고. 근데 뭐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남는 게 어쨌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죠. 옛날에 한국 왔을 때 이제 노래 들으면서 한국어 배우잖아요. 그때 강산의 씨가 만든 노래 중 하나가 라구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도망가는 맘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갔으면.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노래인지 왜 도망가 나오는지, 근데 뭐 그 노래를 통해서 한국어 배우다가 이 북한 관계에 대한 알게 되고, 도망가는 게 뭔지, 꼭 사람들은 아직까지 동기를 바라보는 사람, 죽기 전에 꼭 가봤으면 라는 이 가사가 아직까지 고향을 한번 그리워하는 분들의
그런 게 있어서 그냥 그때는 그냥 노래만 들었는데 항상 북한 얘기할 때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돼서 되게 좀 신기해요, 사실. 사실 저는 북한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북한이라는 곳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그런 인권 실태라던가 상황에 이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제가 꼭 1000 miles to freedom 그 책을 해볼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응원하는 사무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